안녕하세요. 2월 3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빨리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뭐 증시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그냥 몇 가지 이슈 한번 보고 넘어가 갈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면접 준비 지금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면접 준비 분명히 하시고 그 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 못 올리는데 빨리 하고 올릴게요. 자, 첫 번째 기사예요. 내달 대출 문도 확 높인다. 계속적으로 이 얘기는 나왔는데, 또 이제 매스컴에서 또 이제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뭐야, 이거, 대출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혹시 오니까 나도 받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적 욕구가 막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구매할 때도 뭐 핸드폰이 뭐 필요해서 사는 걸 수도 있지만, 막 절판이다. 그러면 왠지 막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은 뭐 솔직히 모르듯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좀 매스컴의 힘이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지금 대출 안 받으면 내가 필요할 때 이거 잠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형이면 그래도 저금리는 거 받을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려가 되는 거. 자, 보세요. 좁아지는 대출 창구 미리 뚫어놓자. 마이너스 통장 올 들어 개설 건수 4만 3천 건 달해. 초강력 규제이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을 옥죄했죠. 근데 신용대출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오래돼서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지금 막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통장도 또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와서 이제 연계성을 이제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금융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에도 안 되면 사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대출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누군가한테는 또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보면 격변의 대출 시장이다. 자, 금융당국은 은행을 압박해 신용대출을 강하게 쥐고 있다. 왜요? 왜? 가계부채 늘고 있잖아. 그래서 빚내서 뭐해? B2해. 영끌해서 뭐해? 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 빚내서 주식하고. 물론 무조건 다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가계부채의 내관이 돼서 언제나 뻥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이것들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해 말에는 일본은행이 아예 대출문을 닫아버렸죠. 언제 닫았어요? 연말에 닫았죠. 그래서 제가 연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은 그래도 영업을 해야 될 거니까 1월 되면 풀 거예요 라고 해서 어땠어요? 풀었죠? 제가 얘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금융 당국의 그리고 금융권의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대출 수요는 줄지 않는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일수록 가수요가 폭발하는 양상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대출이 진짜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살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것도 있고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대 은행에서는 올 들어 28일까지 4만 3천 개의 마이너스 통장 새로 개설을 했다. 하루 평균 1,540개로 지난해 말 천여 건보다 훌쩍 늘었대요. 지금 대출받지 않으면 앞으로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자금을 융통에 둬야 한다는 공포.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거랑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분석이다. 금융소비자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신한은행도 3일부터 쏠 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낮췄대요. 그러니까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개인별 DSR 규제를 발표한대요. 뭐 이게 개인별로 또 DSR의 규제가 바뀌나요? 저도 이거 처음 들은 말네. 게다가 정부는 다음 달 DSR을 개인별로 적용하는 가계부채 선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대책에서는 고액의 신용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가 이자를 함께 갖는 원금 분할 상환제 도입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부동산 상담이나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이 자금을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청약을 받는다. 무조건 뭐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이 필요한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그런데 대출을 아는 사람과 대출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금융상품을 잘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 전세를 갈 거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집을 구할 거잖아요. 대출도 내가 아는 만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가 쌍팔년도 식으로 뭐 대출 상담사한테 이게 통하면 이거 사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고 대출도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느냐, 그리고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출도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나한테 유리해지는 시기다. 저도 사실 대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은행에 있으면 그 한 은행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주거래 은행에 대출 받으면 무조건 좋다, 아니에요. 주거래 은행보다 더 좋은 은행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접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해 보면 훨씬 뭐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일단 DSR 제도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DSR은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연소득에서 대출 전체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니까 LTV라는 건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LTV도 한번 찾아보세요. LTV는 뭐예요? 집을 담보로 얼마 대출이 나가는지. 이거는 DSR은 나의 연소득에서 원리금, 대출 전체 총 파이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수익을 기반으로 해요. 자신의 수익을 기반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 한도를 말한다. 그래서 DSR이 100이라면 뭐예요? 번 돈 모두 원리금 상환하는데 쓰고 있다. 그럼 DSR이 높으면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음. 자,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규제. DSR을 구하는 기본 방식은 해마다 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좀 더 쉽게.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3% 금리로 7천만 원의 일시금 신용대출을 받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해되나요, 여러분? 저 지금 처음 읽는 건데 제가 얘기하면서 안 읽히네요. 한번 보면 신용대출의 원금은 DSR을 계산할 때 10년간 나눠서 상환하는 것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의 원금은 이제 DSR 산정할 때 10년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아까 7천만 원 그 신용대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700만 원씩 계속 10년 동안 계속 갚아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뭐예요? 신용대출로만 신용 연 3%니까 7천에 3%면은 210만 원 되니까 원금 700만 원 플러스 210이니까 91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벌써 DSR은 18.2%. 이제 주택담보대출 반영한대요. 원리금이 1,517만 원. 원리금이 요거 이제 계산하면 1,517만 원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DSR은 이렇게 된대요. 이 둘을 더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1차적으로 DSR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연소득 대비해서 이것들을 책정하는구나. 그냥 거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시간이 조금 있는 분들은 여기 좀 더 끌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내가 모르겠다 막 그래서 막 머리 쥐어뜯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개념만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0대는 증여, 30대는 갭 투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또 나왔네요. 작년 생애 첫 집 구매 50%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 등 주택 생애 첫 주 구입자가 약 9만 명으로 전년 대비 50%가량 급증했다. 하반기 본격 시행한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이죠. 이 임대차 2법 여러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수가 없어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여파로 전셋값이 단기간 치솟자 내 집 마련에 나선 바 이른바 패닉바잉 수요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임대차 입법이 나와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 때문에 전셋값이 이제 막 뛴 거예요. 그럼 전셋값이 뛰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잖아요. 뭐야,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1년에 2, 3억 올라? 아씨, 이럴 거면 내가 영끌해서 나 진짜 사자. 어떻게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패닉 바잉이 요즘에 이래 뭐 신조가 나왔냐면 이 공황 구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친 듯이 뭔가를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실수요자 시장은. 그러니까 패닉 바이닝은 많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들은 미친 듯이 그냥 막 구매한다는 건데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 수도권 집값이 얼마인데 누가 미친 듯이 구매합니까? 안 그런가요? 대출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저는 별로.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스컴에서 일반인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패닉 바잉 할까? 나도 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살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대출도 본인의 능력의 소득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는 건 저는 별로 잘 그런 것 같아요. 아무쪼록
뭐 20대는 증여로 했고 30대는 갭 투자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많이 샀다는 거예요. 지난해 첫 등기를 마친 매수자의 90.2%는 뭐예요?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선택했다. 첫 부동산 구매로 토지와 건물은 비중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은 아파트를 많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대, 30대 매수자 급등 나왔는데, 음, 이건 뭐 지난번에도 봐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금리 대출 기호는 인터넷은행, 금리 단층 해소될까? 인터넷 전문은행과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 중금리 대출을 늘리거나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금리 대출의 활기를 띠고 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중금리 대출의 활기를 띠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한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은행별로 카카오뱅크, K뱅크, 그 다음에 시중 5대 은행 지표 나왔잖아요. 이 비율을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어차피 경쟁 상대예요. 시중은행들도 온라인 뱅크고 온라인 뱅크나 경쟁을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야 된다면 지금 만약에 일반 시중은행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표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했던 중저신용자들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뭐예요? 지금 대출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금융당국에서 뭔가 1금융권으로 제한을 하니까 1금융권에서 이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2금융권에서 4채로 막 넘어가는데 시중은행을 문턱 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돈을 빌려야 됐던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라는 거예요. 자, 카뱅 대표는 올해는 대출 상품 부분에서 금융 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 금융 포용. 2020년과 비교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중은행과의 방향성을 지금 약간 달리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온라인 뱅크 가는 거 좀 무조건 찬성이에요. 기업의 문화라든가 조직 문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2019년 이후 연평균 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했으나 뭐예요? 고신용자,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만 집중됐다. 그래서 비판을 받았대요. 또 지난해 말에 9월 말 기준 중금리 대출 가운데 자체 중금리 대출은 1,120억 원으로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 출시에 대출 가능한 고객의 범위를 넓힌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요? 욕 먹은 거죠. 솔직히 욕 먹고 고신용자한테 파고 그러니까 뭐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진짜로 카뱅이 많은 중저신용자를 위해서 대출을 푸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용으로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여기에다 오는 7월 출범할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와 신파일러가 뭐예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한테 특화된 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 내놓으면 시중은행도 따라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경쟁 구조니까. 안 그렇겠어요? 왜? 여기는 되는데 저기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어, 똑같은 지금 금융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듣고 활용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혜택 있는 대로 가는 게 맞죠. 뭐 옛날처럼 뭐 무조건 뭐 1금융권이니까 간다?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도 나서고 있다. 카카오페이 대표는 올해 초 중신용자 부실률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아무튼 이렇게 했대요.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 금리 단층은 고질적 문제를 꼽혀왔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겠죠. 대출 금리가 은행의 4% 이내의 저금리와 저축은행 대부업 등의 10% 후반, 20% 고금리로 양극화되면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은 미흡했던 탓이다.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왜 당연히 이렇게 했어요? 1금융권은 당연히 중저신용자한테 돈 안 빌려주고 싶겠죠. 왜?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예전 작년까지는 이제 신용등급 제도가 이제 등급제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 점수제로 되기 전에. 근데 그러면 정말 아깝게 점수 몇 점으로 등급이 확 내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 그러한 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4% 이내 금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넘은 케이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점은 분명했으나 이번에 이제 점수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좀 사라졌을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꼭 고신용자, 저신용자 이렇게 꼭 나뉘어야 되느냐. 지금처럼 중저신용자를 위한 이러한 상품과 마케팅, 그다음에 제도적인 방안들은 얼마든지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뭐 어찌 됐건 지금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반 서민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금융권도 좋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 중저 신용자분들에게도 좋은 이러한 모델이 빨리빨리 공급이 돼서 조금 더 경제 활동이나 이제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들 조금 선순환 구조가 나오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 환경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번 주도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자, 남은 3일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